가을이 깊어가면 구곡골은 온통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계곡물도 떨어진 단풍잎을 안고 울긋불긋 물든 채 휘돌고 부딪히며 콸콸 쏟아져 내린다. 새우젓 장수가 바위에 지게를 기대놓고 곤방대를 빼내어 담배 한 대를 만나게 피우고는 좌우를 살피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바지를 훌렁 벗어던지더니 물가에 엉거주춤 앉아 얼음 같은 찬물로 사타구니를 씻었다. 산허리를 돌자 화전 밭대기들이 띄엄띄엄 나오고 12엇집이 저녁 연기 모락모락 피우며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집들이라야 모두가 서너 칸 너와집 억새집인데 한 집은 12칸 큰 집에 돌담 울타리도 쳐졌다. 새우젓 장수는 스스럼 없이 12칸 큰 집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이 집을 쌍과부집이라 부른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 다 과부다. 10여 년 전 대주인 시아버지가 살았을 적만 해도 이 집은 객방의 장사꾼들이 들끓는 객주집이었다. 구곡골을 오가는 물건들이 이 집 드넓은 곳간에 쌓였다가 당나귀나 노새 등에 바리바리 실려 대처로 나갔다. 이 집 대주가 30대 중반에 병사하자 20살도 안 된 외동아들이 객주집을 꾸려왔는데 3년 전 장마에 늙은 하주를 대신해 짐을 잔뜩 실은 노새와 함께 급류에 휩쓸려 시신도 찾지 못했다. 졸지에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객주를 꾸려갈 수 없어 문을 닫았지만 오가는 낯익은 장사꾼들이 잠을 청할 땐 거절할 방법이 없다. 잠을 재우니 밥을 해주지 않을 수 없고 술을 찾으니 술을 빚지 않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주막이 됐다. 그러나 아랫골에 갈림길이 생기고 객주가 들어서자 쌍과부집에 들어서는 장사꾼은 가뭄에 콩 나듯 줄어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바쁠 일은 없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죄를 지은 듯 청산과부 며느리를 애틋하게 감싸하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녀간으로 생각한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해 모신다. 서로 부르는 어머님, 아가 소리가 비단결처럼 부드럽다. 새우젓 장수가 쌍과부집으로 성큼 들어서자 부엌에서 며느리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구석진 객방으로 안내했다. 새우젓 장수가 자기 방 앞에 지게를 세우고 목통을 열어 새우젓 한 사발을 벗어 부엌으로 가 추젓이지만 씨알이 굵어 육젓에 못지않으이. 며느리가 고맙다며 받았다. 산골의 어둠은 금세 사방을 칠흑으로 덮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밤늦도록 막걸리 2오리병을 마신 새우젓 장수가 곤방대로 연초를 태우고 나서 불을 껐다. 발걸음 소리도 없이 살짝이 문이 열리고 분냄새가 확 풍기며 문이 닫혔다. 깜깜한 방에 치마 벗는 소리가 부스럭거리더니 한 여인이 이불자락을 들치고 새우젓 장수 품으로 파고들었다. 또 다른 여인은 마루에서 내려와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새우젓 장수 객방으로 다가가 문밖 쪽마루에서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베갯머리 송사가 한창이다. 새우젓 장수의 팔베개에 안겨 한 손으로는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도리를 잡고 왜 이리 오랜만에 왔소? 나도 임자 보고 싶어 죽을 뻔했소. 곧이어 쪽쪽 소리가 나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엿듣던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객방을 돌아 제 방에 들어가 농에서 목신을 꺼냈다. 새우젓 장수와 삼합을 치른 여인이 닭이 울적해야 객방을 나와 안채제 방으로 들어갔다. 날이 밝았다. 새우젓 장수가 묘한 웃음을 흘리는 며느리에게 방값 밥값을 쥐어주고 떠나갔다. 시어머니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돼서야 부스스 일어났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구나. 간밤에 새우젓 장수와 회포를 푼 시어머니는 생기가 돌았다. 닷새 전 젊은 신만이가 객방에서 잘 땐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신만이와 며느리의 요란한 방사를 엿듣고는 불덩어리가 돼 자기 방으로 갔었다. 해우값이 큰 신만이 사냥꾼, 노름꾼 소장수는 며느리, 째째한 새우젓 장수, 박물장수 갓장수는 시어머니 단골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그 짓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서로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고 고부간은 여전히 정이 깊기만 하다.
옛날 한 선비가 있었는데 성이 이씨였다. 경학과거를 준비하여 과거시험 초시에는 합격했고 2차 시험인 회시는 다음해 봄에 있을 예정이었다. 강경시험을 익히고자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책을 가지고 북한산 중흥사로 갔다. 그리고 조용하고 구석진 방을 가려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서 오직 외우고 읽는 데만 전념했다. 이선비는 꼭 두세 병마다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불당에 가서 향을 살랐다. 불상을 향해 절을 하고 기도했는데 친구들은 그때마다 놀리고 비웃었다. 그래도 이선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렸다. 바람 불고 눈 내리며 어둡고 비 내리는 날이라도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한 친구가 그를 속여 먹으려고 불당으로 먼저 가서 불상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조금 뒤 이선비가 와서 향을 사르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말이 이러했다. 평생 소원은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옵니다. 조금도 게으르지 않게 경건한 마음으로 성실히 축원하고 있사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신령하신 부처님, 자비를 내리시고 널리 도와주시는 힘을 베푸시어 내년 봄 과거에 꼭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칠대문을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것에만 전념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친구가 부처님 흉내를 냈다. 그대의 정성이 한결같고 흐트러지지 않으니 참으로 가상하구나. 내년 봄 회시에 나올 장들을 내가 먼저 가르쳐 주노라. 주역은 모괴, 서경은 모편, 시경은 모장, 논어는 모장, 맹자는 모장, 중용은 모장, 대학은 모장이 나올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전력을 다하여 이 부분들만 공부하거라. 그러면 합격은 걱정 없을 것이도다. 이선비는 엎드려서 공경을 다하여 들었다. 그러고는 재배하고 감사해하며 말했다. 부처님께서 신령을 내리시어 이런 가르침을 주시니 은택이 하늘과 같나이다. 그 뒤로 이선비는 다른 장은 읽지 않고 오로지 밤낮으로 그 장들만 외웠다. 그러느라 잠자고 밥 먹는 것까지 잊었고 소주까지 다 외워버렸다. 그 친구는 비록 처음에는 속이고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흉내를 냈으나 뜻하지 않게 이선비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생각하고 굳게 그 말을 믿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진정 자기 때문에 과거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속임수에 빠진 모양과 어리석은 행동거지를 보니 한편으로는 가소롭고 또 한편으로는 측은하여 이렇게 말했다. 부처께서 비록 칠대문 장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부처가 영험하신지 아닌지는 정말 알 수 없네. 그런데 부처의 그 말씀만 믿고 그 부분만 외우니 만일 내년 봄 회강이 다른 장에서 나온다면 그야말로 한량없는 낭패가 아닌가? 자네가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일을 굳게 믿는 것이 어찌 이리도 심한가? 이선비가 대꾸했다. 정성스러운 뜻이 쌓이면 신명도 감응하여 이런 기적 같은 예고를 해주시지. 어찌 신령이 안 계실 리가 있겠나? 자네는 많은 말 말게. 내년 봄 일을 일단 지켜보게나. 친구는 애가 타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사실을 고해 바쳤다. 자네의 기도는 미친 것이거나 어리석은 짓 일세. 내가 한때 자네를 희롱하려는 마음에서 불상 뒤에 숨어 있다가 부처 목소리를 흉내내 칠대문을 뽑아서 일러주었네. 부처가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짓이라네. 뜻하지 않게 자네가 이처럼 굳게 믿어서 온갖 말을 해도 돌이키기 어려우니 어찌 이리도 우둔하고 어찌 이렇게 미혹되는가. 내가 정말 후회가 되네. 자네는 모름지기 칠서를 두루 읽어 회강 때 낭패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극히 좋을 걸세. 이선비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네. 내 한결같은 정성은 천지가 함께 굽어보아 주시고 신명이 밝혀주시는 바라. 천지신명께서 회강 때 출제될 장을 알려주시어 미리 외우고 익히게 하시려 했다네. 하지만 그걸 번거롭게 직접 알려주시기는 거북해 자네로 하여금 대신 전한 것일세. 그건 마치 시동이 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공축이 정성스레 고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 이로 말미암아 논하자면 자네는 비록 희롱하는 마음에서 행동했지만 그것은 자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네. 진실로 하늘이 시키신 일이요. 진실로 신이 명하신 일이니 자네의 말은 즉 천신의 말이라네. 설사 조롱하는 말이나 비웃음이 사방에서 몰려와도 내가 들어줄 리 만무하네.
이로부터 이선비는 문을 닫아 걸고 손님을 사절했다. 그리고 방에 혼자 앉아 칠대문 부분만 속으로 외우고 입으로 읽었다. 다음에 봄 회각날이 되었다. 이선비는 들어가 강석에 앉았다. 잠시 뒤 장막 안에서 강지가 나왔다. 급히 지정한 경서를 보니 모두 칠대문에서 나왔고 지난 겨울 외웠던 바로 그 장이었다. 이선비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즉시 높은 소리로 크게 외우니 글자 하나 토시 하나조차도 틀리지 않았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외우니 마치 가벼운 수레가 익숙한 길을 달리는 듯 준마가 가파른 언덕을 달리는 듯했다. 시험관이 모두 크게 칭찬하며 번갈아가며 무릎을 쳐서 부채가 모두 떨어질 정도였다. 각자 찌를 꺼내보니 칠순통으로 급제하게 되었다. 명경과가 개설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다. 노찬봉은 첩을 5이나 거느린 정력전륜의 영감이다. 키는 5척 단신이지만 어깨가 떡 벌어지고 허벅지가 또래 친구들의 몸통만큼 튼실하다. 하수오와 사향으로 환을 만들어 장복하고 삼지구엽초를 다려서 차 마시듯 하니 전륜할 수밖에 없다. 그가 실전에 뛰어난 것은 이론도 탄탄하기 때문이다. 손여경을 필두로 중국왕실의 방중술에 대한 책을 모조리 탐독했다. 물건 큰 놈이 코도 크다는 옛말도 바로 노찬봉을 두고 한 말이다. 코는 물건처럼 생겨서 큰데다 코 밑 수염은 턱까지 덮어 그것으로도 우람하게 보여 접하기 전에 여자들의 숨이 넘어가는 것이다. 노찬봉은 자기와 방사를 치른 여인은 절대로 다른 남자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철저히 믿었다. 그는 돈을 모으는데도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다. 조무래기 돈놀이꾼들은 저작거리에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을 맞지만 노찬봉은 사랑방 보료 위에 누워 있어도 큰손들이 찾아온다. 그렇게 거금을 신용으로 빌려주는 통큰 장사를 하면서도 돈 떼이는 일이 없다. 큰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지긋한 거상들이다. 신용으로 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한나절에 뚝딱 해치우지 않는다. 빌리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사 실적과 신용을 부품하게 부풀려서 허풍을 떨고 빌려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요리조리 샅샅이 훑어본다. 노찬봉은 집사를 셋이나 두고 있다. 셋은 각자 장기 하나씩을 갖고 있다. 남의 뒤를 잘 캐는 사람, 관상을 잘 보는 사람, 계산치부에 밝은 사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더 있으니 바로 첫째 첩이다. 나이가 30이 넘은 첫째 첩은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기고 유방도 늘어지니 자연히 노찬봉이 찾는 빈도가 낮아졌다. 첩이 노찬봉에게 객주집을 하나 차려달라고 청을 넣었다. 그때 노찬봉 머리를 번개처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다. 신용으로 거금을 빌리려는 사람을 첩의 객주집에 투숙시키고 그녀와 합방시켜 보는 것이다. 노찬봉이 집사 셋의 보고보다 더욱더 믿는 것은 새벽의 아랫도리가 천막을 치지 않는 놈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첩과 노찬봉의 공생관계는 이렇게 성립됐다. 노찬봉은 중요한 정보를 얻고 첫째 첩은 외간 남자와 합방을 인정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작년에 왔던 구대인이 노찬봉을 찾아왔다. 구대인은 허여멀끔하게 생긴 꺽다리 대상으로 입이 무거워 허풍을 떠는 잡상들과는 달랐다. 구대인의 한마디에 노찬봉은 까무러칠 뻔했다. 10만 냥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단 2달만, 그리고 이자는 3할. 작년에 구대인은 노찬봉에게 7,000냥을 빌려 개성에 가서 인삼을 왕창 사다가 2달 반 만에 세곱절로 도매상에게 넘겨 큰 이문을 남기고 5,000냥을 얹어 12,000냥을 정한 날짜에 갚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10만 냥이라니. 구대인은 곰소에 가서 새우젓을 매전매석하겠다고 했다. 집사 셋은 이구동성으로 빌려주자고 말한다. 구대인은 노찬봉의 첫째 첩 객주집 큰 방에 묵었다. 첫째 첩이 안방에 저녁상을 차려놓고 구대인을 모셨다. 인정받은 합방이라 첫째 첩은 마음이 편안했다. 이튿날
노찬봉과 첫째 첩이 사랑방에서 몰래 만났다. 구대인 어땠어? 그 양반 60줄에 든 노인네가 어휴제 옥문이 달아 없어지는 줄 알았구먼요. 한마디로 찬봉 나으리 머리 꼭대기에 앉았습디다. 밤에 소첩을 2번 기절시키더니 아침에 또 1번. 노찬봉은 울컥 질투심이 생겨 오랜만에 첫째 첩을 쓰러뜨렸다. 노찬봉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구대인을 질투하면서 한편으로는 존경했다. 수중에 있던 6만 냥의 저작거리 조무래기 돈놀이꾼들에게서 끌어모은 4만 냥을 보태 10만 냥을 구대인에게 전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구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첫째 첩도 사라져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노찬봉이 중얼거렸다. 그년이 거짓말을 한 거야. 비쩍 마른 놈이 어떻게 밤에 2번이나 그년을 기절시키고 새벽에 천막을 치는 놈은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아. 노찬봉은 여전히 구대인이 새벽에 천막 치는 놈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생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하는 한 동네 사는 세 사람을 밟고 사또 앞에서 송사가 벌어졌다. 그들의 제목은 서당 다니는 자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구쟁이들이 밤에 오생원의 배 과수원에 들어가 서리를 하다가 잡힌 탓이다. 애들은 종아리가 찢어지도록 회초리 타작을 당했고 그 부모들은 배값으로 10단냥씩 내라는 소송이었다. 사또가 오생원에게 물었다. 밤에 과수원에 들어온 학동들을 잡았을 때 그 녀석들이 배를 몇 개씩 땄는고? 오생원이 어흠어흠 헛기침을 하더니 대답했다. 그때는 1개밖에 안 땄지만 그간 수없이 도둑 맞은 게 모두 그들 짓이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요. 사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원래 참외밭, 수박밭, 복숭아밭, 자두밭은 서리꾼들이 조금씩 축을 내는 법이거늘 그걸 가지고 송사까지 벌일 일이 있는가? 오생원은 어린 시절에 서리를 한 적이 없는가? 오생원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연코 없습니다. 남이 애써 가꿔놓은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참외든 복숭아든 훔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발고당한 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다. 오생원, 입은 가로째져도 말은 바로 하자고. 참외서리, 오야서리, 수박서리에 항상 자네가 앞장섰잖아. 그러자 사또가 호통쳤다. 송사거리도 안 되는 일에 매달릴 만큼 내가 한가롭지 않을지고. 동원에서 나온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구 박주막에서 대포 한잔 하자며 오생원의 소매를 끌었지만 그는 횃불이치고 씩씩거리며 혼자 가버렸다. 오생원은 그날 이후 관솔 횃불을 들고 사나운 삽살개와 함께 밤새도록 과수원을 돌아다녀 동네 아이들이 더 이상 배서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생원네 배는 극만생종 꿀배라고 소문이나 저작거리 장사꾼들이 앞다퉈 과수원을 찾아와 소달꼬지에 몇 자루씩 싣고 갔다. 추석이 다가오자 오생원네 과수원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20리 밖에서 30리 밖에서도 배를 사러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오생원이 밤새도록 삽살개를 데리고 배 도둑을 지키다가 동틀 무렵 원두막에 올라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헐레벌떡 맏형네 머슴이 부고를 들고 왔다. 큰형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눈물이고 곡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과수원 걱정이 태산이라 눈앞이 캄캄해졌다. 형님은 하필 이맘때 돌아가시면 어쩌란 말인가. 배가 있기 전에 돌아가시던가 추석 지내고 돌아가시던가. 오생원은 손바닥으로 원두막 바닥을 냅다 쳤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흠집이 나서 팔지 못하는 배 한 자루를 맏형네 머슴 등짝에 얹어보내고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그러다 오생원이 무릎을 탁 쳤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주인만 아는 배 하나에 청산가리를 넣었음. 오생원은 길가 배 과수원 입구에 이렇게 쓰인 팻말을 세운 뒤 맘 놓고 50열이나 떨어진 큰형님 댁으로 문상을 갔다.
큰형님 장례는 당초 7일장으로 치르려 했으나 오생원이 3일장을 우겨 5일장으로 절충되었다. 장례를 마치고 불이 나게 과수원으로 달려왔더니 새벽닭이 울었다. 원두막에서 눈을 붙이고 일어난 오생원은 평소와 달리 장사꾼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입구에 자신이 세워놓은 팻말을 보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팻말의 글귀 아래에 이런 글귀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주인도 모르는 배 하나에 청산가리를 넣어 청산가리 배, 합이 2개.